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 설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전기 측면의 기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전기 설비 사전, 이 책의 제1편에 해당되는 기획되는 부분이 가장 기획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책의 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은 모든 분야의 전기설비의 기획, 설계 쪽에서 입안을 할 때 처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본 전기서원하고 전설공업협회하고 이렇게 저작권 협약을 전기설비학회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의 관련되는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가다가 국내 저자들한테 책을 좀 글을 받아다가 좀 내지, 왜 일본 쪽에 그 로얄티 줘가면서 내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국내 저자들한테 책에 대한 내용을 부탁을 해가지고 받아보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다가 작성이 돼서 안 옵니다. 또 하나는 국내 저자들이 쓰는 글도 보면 대부분 일본 책을 그대로 부분 인용을 해가지고 글을 써서 내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책들을 편집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그 기술자의 층이 참 대단하다. 기술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보면, 국내 기술자 같은 경우 기록하는 능력, 습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문서화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기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책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글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본 쪽에 보면은 기술자의 층이 아주 두텁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자료를 이 집대성 해놓는 능력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 이렇게 내용 구성상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기술자들이 이렇게 체계화시켰다는 건 대단하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줘야 될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이제 앞에다 둔 이유는요, 제가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론에서 말이에요, 이론적인 학자가 실무적으로 못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사는 만약에 50층짜리 빌딩을 짓거나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요, 벌써 계획 설계하려는 단계에서 벌써 머릿속에 100층의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100층에 대한 부분들을 세웠다가 홈넣었다 세웠다 홈넣었다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100층에 대한 구성이 쫙 들어있어가지고
전등, 뭐 예비전원, 뭐 간선, 전원, 수변전벌 설비 이렇게 하면 여기는 느낌이 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이 느낌은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그래서 실무적인 것을 넘나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계획을 하거나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를 많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설계를 안 하신 분들은 설계의 능력, 그 다음에 기획의 능력이 어떤 고도의 기술자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자의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실제 남한테 들어서 책을 봐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경험으로다가 축적이 돼줘야 아주 가장 좋은 그 경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 교육의 목표하는 바는 이 교육의 그 경험도 하나의 경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편의 전기설비의 개념과 기본사항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자료하고 전기설비의 응용은 말이죠. 크게 여기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시각 환경에 관한 조명에 관련되는 항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력 설비라든지 이런 공간 환경에 의한 공조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에너지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 관련되는 파워, 그래서 힘, 전력 설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설비를 응용하는 데서 분류하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뭐 기능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일단 조명과 힘, 정보로도 하고 있다. 그럼 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전기 에너지는 건축물에 입주한 사람에게,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기능성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명과 어떤 전력 설비, 파워와 그 다음에 정보 설비의 세 개의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건축물말을 이제 이번에 지스를 바꾸면서 건축정기 설비라는 말을 붙였는데 건축정기 설비를 전기 설비로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세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건축정기 설비, 공장 설비, 그 다음에 5개의 전기 설비 해가지고 세 부분을 나눠놨고 여기에 대한 관련 관청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관청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거의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설비, 통신설비, 그 다음에 방제설비 이런 부분들의 행정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관청의 이름서부터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비슷하다, 유사하죠. 유사해서 이 자료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바꾸고만 바꾸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 시설은 지금 현재 이 부서도 상당히 많이 통폐합을 하면서 자주 이름이 바뀌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통신설비는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방제설비는 행정자치부 이렇게 세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제 건축물에 대해 관련되는 건 또 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노동부와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과학기술처, 기타 이런 부서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전기설비에 대한 관련 업무에 대한 유관 기관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전기설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건 뭐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전기 설비는 이거 전기공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공학만 이게 인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무수하게 많은 다른 학문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성, 뭐 조명, 통신공학, 전기공학, 방재, 환경, 화학, 정보통신, 심리학, 생체, 심지어는 미학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 원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 원리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건축물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의 구분을 이제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데 기능과 뭐 기술 제도와 안전 확보 법규 문제 조정 뭐 이런 코디네이션 문제를 이렇게 나눴어요. 자, 기술자가 프로가 되려면요. 일단 기획과 설계 과정에 대한 반드시 감각을 지녀야 된다. 지금 기획과 설계의 감각을 지니지 못하면 이거 완전 프로로 나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 엔지니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력 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한 2년의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획 설계에 중요한 포션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 설계 도면이 없이 전기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건축 도면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전기 설비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력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방수에 작성이라든지 그 특성 그 다음에 적절한 기기가 선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최고급 기술자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예산서 뭐 한 평에 20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1000만 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재를 쓰고 싶어도 예산에 한정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처음에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칼큘레이션 시트 계산서에 대한 작성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엔지니어링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발전기 용량 계산이든지 간선 용량 계산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 되고 그래서 건축적으로다가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적인 마무리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도 건축가의 의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컨셉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도외시한 건축가의 어떤 이미지를 도외시한 전기 설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 건물에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미적인 분위기를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전기에서 뭐 형광등을 쭉 설치해 놓는데 이러면 아주 언바라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기관의 결정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관공서라든지 회사와 설계도에 의한 재확인 문제, 발주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원해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종 발주자가 또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호 협의해가지고 조정해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의 여러 부분과 협조가 되잖아요. 기계와 협조되죠. 건축, 철골, 구조 계산, 마감 이런 부분하고 다 협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상호 협의에 조정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면 탑 엔지니어, 탑 전기 기술자가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 도서를 가지고 그러면 감리에서 이 설계 도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일단 감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외국 감리사들을 불러다가 막 감리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감리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그럼 감리에 대한 능력이 없냐? 그럼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리 능력은 충분히 있다.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감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정직. 정직한 확인이거든, 확인.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냐 안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사고가 기술이 부족해서 사고 나나요? 정직하지 못해서 사고 나거든요. 뭐 상품백화점 같은 경우나 성수대교 문제든지 다른 문제들이 다 처음에 설계대로 됐느냐. 그대로 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매트리얼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감리는 또 그걸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감리는 정확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감리자는요 어떻게 보면 기술이 없어도 돼요. 기술이 정말 스펙을 읽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뭐만 할 줄 아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설계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도록 감리자가 되면 충분히 감리자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감리자가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그런 그 업무적인 특성을 요구하더라.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은 상태로 가지고 감리하면 뭡니까? 현장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서 못하고 넘어가면 기술이 좋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여러분이 자료에 보는 것처럼 10가지 정도로 보는 것처럼 시공도의 차이가 어떠냐서부터 여러 가지 현장 회의의 주제에서 조정하는 문제까지 정직하게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획은 각 시스템의 노하우하고 신기술과 연구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그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획계획은 최고의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그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그래요. 기획부서의 어떤 방향이 잘못되면 회사의 손실이 일반 말단 직원이 손실을 입히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획계획이 방향이 잘못되어버리면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상당히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건물을 처음에 털을 파기 전에 어떻게 이 건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어프로치 하느냐는 이 건물이 나중에 준공이 돼가지고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획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각 시스템의 검토, 이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거냐, 이 건물에 대한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하고 이 계획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적 문제점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게 환경 문제에 걸린다. 그 다음에 고도 제한에 걸리는 문제, 교통량을 유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다 검토가 돼야 되고 계획 때.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이제 원가 검토가 들어가주죠. 나중에 준공을 한 다음에 운전 보수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스페어 파트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그 오버홀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방지적인 계획 검토가 돼야 되죠. 그래서 초고층이라든지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방제 계획서를 사전에 건물이 짓기 전에 방제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공사 기간을 예측을 해야 되고 관청과 기타 부서들과의 협의되는 내용들이 이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필요 자료에 대한 수집을 해서 발주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주어진 예산에
그 목표하는 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 기획 계획을 하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이제 최고 기술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획이 들어가고요, 설계 들어가죠, 시공, 그 다음에 보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 구성은 이제 그 도서로다가 이제 표현이 되니까 도서된 부분을 시공자는 어떻게 정확히 읽어가지고 그대로 하냐. 현장에서 만약에 그 설계가 좀 잘 못 돼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현장에서 샵 드로잉을 그려가지고 이걸 에지빌트를 합니다. 에지빌트 한다는 얘기는 이제 완성도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설계. 자, 설계가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설계가 기술적인 우위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 A급, B급, C급, 만약에 D급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A급의 설계에 만약에 평당 단가를 갖다가 여기는 15,000원을 준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5,000원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지금 설계 환경이 굉장히 엔지니어링 쪽으로 잘 해주는 A라는 회사하고 D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같이 비딩을 시킨단 말이에요. 견적을 시켜가지고 싼 데로 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일하려면 이쪽에다가 5,000원짜리에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공기에 시달리죠. 가격 안 맞지. 그러니까 도면에 충실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맞을 리가 없죠. 현장에서 맞을 리가 없어요. 이 시공하는 과정에 계속 에러야. 이거는 시스템상 도저히 아니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여기서 보완이 안 되면 부실 시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설계의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진짜 현재 시스템에서 안 된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험으로 가가지고 보험 수가가 가장 낮게 나오게 하는 설계 사무실에다가 좀 비싸게 주더라도 설계를 맡겨가지고 아주 완벽한 설계도가 나와서 시공하도록.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데 설계 변경이 별로 안 나와요. 설계 변경 나오면요, 철저하게 엔지니어들이 이 크라우드 마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전선이 이게 5.5 스퀘어로 갔다. 5.5 스퀘어로 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낮다. 이게 8 스퀘어로 돼야 된다. 그러면 리비전 마크를 해서 첫 번째 수정이다. 그래서 리비전 마크를 밑에서 주고 왜 무엇 때문에 이걸 리비전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도면을 그린 사람 사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니어 엔지니어 사인하고 그 다음에 칩 엔지니어 사인해가지고 어프로브를 나가지고 어프로브가 난 상태에서 이것이 현장에 가가지고 도면이 다시 리비전되는. 나중에 중복이 될 때는 이게 4번이 보완이 됐다 그러면 리비전 4 해가지고 리비전 2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만약에 리비전을 했으면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리비전을 했는지 여기 관련자들 서명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라도 이 도면이 어떻게 도면이 변경이 되는가가 아주 도면 한 장에 전부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 타당성만 문제, 그 다음에 설계가 어디가 잘못된 문제, 잡드로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하나에 그 완벽한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요구하려면 지금 현재 도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국내 기술자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의 예산 문제라든지 그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이제 도서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회사는 리딩을 하는 겁니다. 리딩을 해서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이제 샵드로잉을 그려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지빌트 드로잉 준공도를 그려서 이 유지보수하는
운영을 받는 사람에게 이 도면을 최종 도면과 이 시설을 갖다가 넘기게 되면 일단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 처음에 기획 설계가 제대로 돼야 시공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는 아주 정직한 상태로 기술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고 설계가 잘 됐다면 아주 정직하게 그대로 시공하느냐 안 하느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시공자는 설계도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완벽한 그 기록에 의해서 책임자에 의해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큰 프로젝트를 다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거를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딩 설계의 계획은 아주 통합 계획이다. 첫째, 전기 설계를 제가 그래서 그 강의할 때는 자주 얘기하는데 감리를 간다든지 어디 설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계도를, 건축도를 봐라. 그래서 건축도면을 보고 건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기계도면을 봐라. 그래서 기계 펌프가 어디에 앉아있고 보일러가 어디에 앉아있고 닥트는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안 상태에서 전기 도면을 봐라.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는 건축 모르면 안 되고요. 기계도 알아야 되고 이 구조도도 볼 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전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 설비의 통합 설계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그 흐름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예를 많이 듭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크고 직구를 떠나가지고 대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탑 엔지니어로 현장 소장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 밑에 그러니까 전기 현장 소장 밑에 토목, 건축, 기계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대개 선진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공사가 뭐 500억이면 전기공사는 뭐 가로등이나 몇 개 시공하고 그러니까 2, 3억 그러니까 그거는 기사가 가서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전기 현장 수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원가 분석이라든지 공정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에서는 전기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게 공사 대규모다 해가지고 취급이 돼서 가버리니까 상당히 저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세계화 되면 지금 ISO에서 전기가 분리된 것처럼 모든 전기 시스템이 그 전 기술로부터 독자적인 어떤 영역에 구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건축 전기 설비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팀을 이뤄가지고 인텔리전트 빌딩 하나를 갖다가 팀을 이뤄서 팀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팀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가하고 미팅이 있어야 되죠. 건축가. 또 오너하고 미팅이 있어야 돼요. 기계. 이건 공조가 해당이 되겠는데 디자인, 인테리어, 구조, 건축 구조.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또 연관이 되죠. 전체 시공사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관련되는 관청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팀장이면 여러분 자신이면 여러분들이 오너하고 얘기하고 건축가하고 기계, 디자인, 인테리어, 구조, 시공사, 관청, 기타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서들 이런 부분들하고의 사전 협의 조정을 전부 다 기술적인 것부터 행정적인 걸 다 처리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어떤 굉장한 범위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몇 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적고 말이죠. 예? 그 작성을 해가지고 기술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 대단한 기술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죠. 여기서는 엄청난 시간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 실무를 뛰어넘지 못해. 이론이 절대 실무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EEE 항상 책에 보면 항상 실무자들이 쓴 걸 보면은 엄청난 시간에 자기의 그 경험의 노하우를 갖다가 수식을 들지 않고 말로써 문장으로서 전부 다 풀어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경험을 안 하고 건축하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전기를 이렇게 내고 싶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여기서 건축가하고 일단 그 오너하고가 먼저 상당히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건축가의 컨셉을 또 철학을 건축하는 사람이 느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일반적인 여기 나오지 않은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자료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에 오나가 있어, 오나. 이건 오나입니다, 오나. 오나가 이 건물을 짓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부여한다고요. 목적을 부여하죠. 그러면 이 목적에 의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가가 이 건축물에 큰 스킴을 잡아요. 네? 잡아가지고 이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내겠다. 그럼 여기에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구사하고 모델 자료를 연구 분석하고 환경조사를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전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주고요. 설비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시스템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도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설비의 관리 운영 상정까지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이 건축가에 나타나고자 하는 사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을 들어서 얘가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대건축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말 걸출한 건축가를 한 분 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 김수근 씨라고. 이 김수근 씨가 지금 현재는 그 현대 사옥 바로 옆에 이 공간사 그 건물을 지었죠. 그 공간사 건물의 사장님이었죠. 그래서 이 공간사에서 설계를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88 올림픽 주경기장. 주경기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법원청사, 지금 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사, 경찰청 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 없는 많은 건축물을 아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찰청사를 할 때 이분하고 이 공간사 그 김수근 씨 밑에 있는 건축실장님하고 상당히 몇 년간을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는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강남에 대법원청사하고 법원청사하고 그 검찰청사하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원청사는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옆에 검찰청사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요것이 지금 김수근 씨가 설계를 한 거고 이쪽에 검찰청사권은 제가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건축물을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 느낌이라는 건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을. 이 철학의 차이가 엄청나다 이게. 그러면 이 그 건물이 요구하는 목적이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이 건물은 법원을 쓰려고 그래. 그런데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법원이라는 건 뭐 재판을 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러니까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건축가에 저는 상징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라운드로 돌리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그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모습이 보여요. 이 공간사의 김수근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설계를 하게 되면 조명에 조명 그 기구를 선정하면요 전기하는 사람들이 선정을 못하게 해요. 그걸
당신이에요, 당신이. 왜냐면 자기의 컨셉을 잊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다는 다운라이트로 백열등을 이렇게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형광등을 막 쫙 설계를 해놔버리면 자기가 설계한 그 컨셉을 완전히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조명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하는 사람은 그 건축가의 철학까지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책에 어디 수식을 몇 개 풀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고 보고 이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는 절대 이 수십 프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수십 프로 가지고 되는 기술자는요, 그건 얼마인지 부르면 돼. 그건 요새 컴퓨터가 많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십을 접근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거기에는 분명히 넘지 못할 한계가 있어요. 아니, 건축가가 이 조명 설계에 자기가 설계해 놓은 거를 조명기구 하나 자체를 전기기술자가 손을 못 대게 할 때는 그 의미를 아셔야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지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경찰청사가 처음에 김수근 씨가 제시한 안이 둥그렇게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제시를 했던 안입니다. 지금 저는 건축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서 봤지만 맞았다. 이대로 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능은 어떻더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했던 게 경찰청사다. 경찰서, 이거 파출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가 50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구밀이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미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청사는 상당히 부드럽게 보여야 된다.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보이려면 이렇게 동그랗게 건물이 모양이 가져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끝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서 보면 맞았다.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면 지금 요새 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를 다 뚫어가지고 중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일본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건물 가운데를 이렇게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빛이 저 밑에 층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고 복도에 나와서 전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축 구조물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럼 벌써 85년도에 이분은 벌써 이런 부분들을 내다봤어. 내다봐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참 지금 지어놨으면 상당히 멋있는 명물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관청 건물이요 유치원 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관청 건물 그러면 벌써 딱 이미지가 여러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관청 건물, 그럼 관청 건물은 웅장해야 되고 떡 버티기고 앉아가지고 무게 있어야 되고 그래요. 유럽을 가보시면은 유럽의 관청 건물은요 막 놀이시설 같이 아주 친근감 있게 요새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래서 관청 건물도 벽을 허물고 잔디를 조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자주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전기의 기술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만을 얘기하면 된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기 수식 하나 더 풀고 전기 이게 하나 해서 탑 엔지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과장이면 충족해. 여러분들이 부장, 이사, 대표자가 되고 나름대로 뭔가가 그 분야에서 큰 획을 그으려면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철학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크게 성공하는 요인에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윈윈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많이 얘기하죠. 이 자체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기기술자는 만약에 고고학을 하는 전문가를 알고 건축가를 알고 이렇게 역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타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가지를 상당히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전기기술자는 굉장히 아주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은 전기기술자로 되는 거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하드웨어는 돼. 이 전기기술자가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기획을 크게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뭐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뭐 원가 계산을 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 글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또 여러분이 노력해줘야 된다. 그걸 가져야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 최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좀 어떻게 보면 형용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과 자료에 보시면은 자, 법적 규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의의적인 배려, 대응성의 배려, 운영 보수적인 것에 대한 배려, 안정성의 배려,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 최적화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신뢰성이 괜찮으냐, 경제성이 어떠냐, 내구성이 어떠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용이 어떠냐, 이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된 완벽한 전기설비 계획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거 전체에다가 이 사회적인 그 철학, 건축가의 철학,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건축가가 나타나고자 하는 철학, 이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는 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지금 기술자로서 하드웨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술자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사람이 돈만 가지고 뭐 먹고 살고 하는 것만 살고 수는 없는 것처럼 멋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 멋이라는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또 하나를 또 뒤로 가보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다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설비의 구별은 이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들 구별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력 설비 강전으로 다 구별하는 방법, 약전으로 다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제 설비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전력 관계 흐름도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보 관련 흐름도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방제는 지금 우리하고 선진국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는 피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대피 피난을 주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소화 활동 내지는 불이 안 나도록 하는 예방 보존의 활동에 이렇게 구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피난 유도, 대피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 기업에서는 그렇게 보험회사에서는 안 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림 2-5에 보면은 에너지 전달의 흐름들은 우리가 그 인입설비서부터 부하설비까지 이런 계통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축전기설비 계획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형용사적인 부분으로다가 얘기한 부분을 이게 이제 아주 물리적인 부분으로다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다가 딱딱 끊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건 및 환경 예부 환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건축 계획이라든지 모델 분석을 하고 노하우를 이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이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선정을 해서는 기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 시스템에서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져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비의 작업도를 흐름도를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 기획을 하면서부터 지금 보시면 기획을 착수를 해가지고 마지막 완성이 돼가지고 이 메인티넌스까지 하는 과정까지의 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하나씩 해놨다는 건요. 이 작성했다는 건 기술을 이 분야에서 3, 40년씩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지 이 과정은 어디서 책에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책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수식으로 다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자기가 한 업무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작성했다는 자체,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스타트에서 완성될 때까지 한번 프로 차트를 쫙 그려보세요. 이거는 외워가지고 안 됩니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기술사의 답안은 외운 답안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좀 이것이 조금씩 달라도 되겠지만 달라도 다른 답안지를 내더라도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도 앞뒤가 바뀌더라도 자기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프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계획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게 기계실 넓이 및 높이 위치, 샤프트의 위치 높이, 주요 기기의 중량, 반출입 문제, 관통 보호 문제, 터미널의 방시, 방제 계획, 기타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거의 이게 다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플러스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플러스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필요하고 이건 이거대로 필요한 거다 이거죠. 이건 감각이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건 이건 감각을 말이죠. 우리한테는 감각적인 거예요. 이 하드웨어적인 거는 정량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사람이 이 정량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예?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이 건물도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하나 완성하는데도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의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다. 그럼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 두 개가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깥의 느낌이, 건물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 어? 거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보셔가지고 지나가서 멀리서 한번 두 건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럼 느낌이 뭐 어느 것이 잘 나고 어느 것이 못 나고 이게 아니라 두 개의 느낌이, 건물이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느낌을 주도록 우리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기에 같이 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순서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초고층 빌딩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고, 지금 이거는 일본에서 최근에 준공된 도면을 보는데, 자, 이 도면을 처음에, 이런 건물을 짓겠다 이거죠. 자, 건축 오너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고 건축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먼저 머릿속에다 그려가지고 이 건물의 바깥에 나오는 외양의 저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다 헐었다 아직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 번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책으로 됩니까? 네? 책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줄 읽어가지고 이거 돼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 강의에서 목적하는 바는, 제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스위스에 가게 되면은 그 알프스를 가시다 보면은 그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그만 집들이 이렇게 쫙 산장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마을도 그렇고. 거기는요, 건축 중공검사를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건축의 중공검사를 누가 하냐? 마을에 최고 높은 분이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건물의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벽돌 한 장, 기와장 한 장까지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건축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앞에 본 건물을 어디서 지신다 그러면 그 주변 환경과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설비의 기본계획의 적용은 계획 시 필요한 조건은 건물의 용도와 지금 보면 단위 면적당 부하, 각 부하의 수용률, 변압기 용량 쭉 부하가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강의 테이프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죠? 상당히 다뤄질 거예요. 그리고 조합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고압 계통은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 논의가 될 겁니다. 전기 설비에서 지금 에너지 분포는 조명이 뭐 16%인데 지금 18%, 20% 가지만 콘센트, 정보 설비, 위생, 건축 동력, 공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에너지의 분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전기 환경. 그래서 머리, 눈, 귀, 몸, 뭐 이렇게 해서 감각과 그 전기라는 건 조명, 공조에 대한 그 어떤 냉난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 인간 환경에 대한 쾌적한 어떤 분위기를,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물리적인 팩터들이 들어가 주는 거죠. 공급망의 흐름도에서 정보통신 설비를 보고 있고요. 방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와 메인테넌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관제 시스템, 관제 방제 이런 부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방제 시스템을 별도로 한 챕터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계 조사 대상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화재 발생과 서버 시스템의 그 관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발화가 돼서 진화가 될 때까지의 어떤 그 과정대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제 조건과 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이프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우리가 체크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요새 인텔리전트 빌딩화 하고 있고 전부 정보화 시스템으로다가 묶여져 가기 때문에 그거를 네트워크 전체, 외부 네트워크와 소단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정보 설비에 대한 그 마지막으로다 우리가 볼 부분은 건축물은 초기에 기획을 할 때 인프라 스트럭처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건 층고, 그 다음에 간선, 그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 전기 같은 경우는 변전실, 발전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하를 더 추가로 팔 수도 없는 거고 늘릴 수도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스트럭처를 잘 해놓느냐 못 해놓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63층 같은 경우가 층고를 지금 층고가 낮다고 해가지고 지금 허물고 2층을 한 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인프라 스트럭처는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층고를 지금 층고가 만약에 낮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낮은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 계획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프라 스트럭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4m 50 정도 된다고 층고가. 그렇지만 아마 63층 같은 경우가 4m 5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층고가 좀 낮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인프라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의 총안은 요새는 중정을 뚫어가지고 정보통신을 묶고 아주 시각적으로 쾌적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가 완벽한 그 어떤 기능성과 최고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의 구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중정을 뚫어가지고 조명이라든지 냉난방 이런 설비들을 아주 쾌적한 방향으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 건축물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관리, 유지관리, 전기설비, 안전에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건축물에 의한 전기설비이기 때문에 우리 전기기술자지만 건축가에 대한 컨셉, 어떤 철학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이해하려면은 책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그거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뒤에 얘기하지만 파워 휴즈가 어떻고 발전기가 어떻고 무슨 간선 사이즈는 어떻고 NEC가 어떻고 IC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학적인 백데이터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술사가 되고 탑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보고 만약 철학이 없는 그 기술자가 강의하면요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돼요. 저는요 이 테이프에 의미하는 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테이프를 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껴가면서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거냐. 그래서 전기 설계에, 전기업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융화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목적하는 바, 기획과 설계의 엔지니어링의 공학적인 개념과 어떤 정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결부가 돼야 여러분이 좋은 아주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감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칼큘레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칼큘레이션 능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해야 되고 물성을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만이 기본적인 그 전기 설비에 대한 그 계산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느 군데도 하나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한 세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를 다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 목적하는 바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